가끔 좀 외로울 때. 혹시 그 영화처럼 외로울 때 네가 좋아하는 사랑의 구절 좀 읽어줘. 는 걔가 알아서 읽어줘요. 그래서 어쨌건 쓰긴 쓰는데 확실히 달라졌어. AI MC가 나오면 아니 그건데 어떻게든 틀어막으려고. 아니 과학적으로 어때? 과학 쪽도 좀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네.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왜요? 왜냐면 이걸 이제 써야 되니까. 아 그렇지 써먹어야지. 이거를 잘 쓰는 사람이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진짜로.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써야지 살아남는. 그러니까 시대가 어쨌건 되는 거지. 인공지능을 잘 써먹으면 그만큼 또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생물학 분야에서는 알파폴드라고 하는 너무 친구입니다. 유명하죠. 알파폴드? 네, 알파고 친구예요. 알파폴드가 실제로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이 한 수만 가지 단백질이 되는데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옛날에 연구하려면 막 몇 년씩 걸렸어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AI가 다 예측을 해줘요.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를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천문학 같은 데도 사진 한번 찍으면 그 속에 별이라든지 은하라든지 진짜 수천 개, 수만 개 찍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별인지 은하인지 구분하고 은하의 모양도 하나하나 구분해냈는데 이제는 AI에 딱 놓고 돌리면은 이게 무슨 모양인지 어느 정도인지 쫙 바로 해주니까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이게 잘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쪽이네 과학적은. 근데 인공지능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건지 그리고 이런 거는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나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계속 인공을 강조하는데 자연은 이미 지능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처럼. 저도 있죠. 우리 지능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연지능은 더 신기한데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자연지능도 왜 엄청 이러니? 근데 왜 지능이면 지능이지 왜 앞에 자연이 붙어요? 내추럴이 왜 붙어요? 원래는 우리가 지능적이란 말을 썼고 지능이란 말을 썼지 자연지능이란 말을 잘 안 썼었는데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하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구분되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인간의 지능 같은 지능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쓰기 시작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요즘 핫한 게 인공지능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맞아. 네. 사실 이 자연지능 얘기는 잘 또 못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진짜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자연지능이라고. 아니, 근데 뇌하고 인공지능을 함께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데요. 제가 하는 분야는 계산 뇌과학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데 계산적인 방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공지능도 무조건 연구를 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 뭐 뇌과학이랑 인공지능을 좀 같이 연구를 하시는 건데 인공지능이랑 자연지능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중요한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사실은 명확한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갖고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다? 저는 되게 뭔가 할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오히려 했는데 잘 써먹는 사람들은 엄청 잘 써먹는데? 네, 포인트는 이거예요. 똑같은 간단한 동작을 하면 사람보다 잘합니다. 근데 잘하기 만들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수많은 컴퓨터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많은 컴퓨터를 가져다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사람이 보통 학습하는 것보다 보통 작게는 1000배, 많게는 수백만 배 많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비로소 사람이 하는 거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수준에 도달하거든요. 걔는 뭔가 집어넣는 게 많아야 되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자연지능은 벼락치기에서 1등하는 친구, 인공지능은 엄청 공부 많이 하는데 성적은 그만큼 안 나오는 친구에 가깝다는 거네요. 지금. 둘 다 아무나 하네.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어쨌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사람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 안에서 조금 잘하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과 사람이 1000배, 100만 배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면 그거는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결과물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하는구나. 인공지능은 목적이 명확하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동작하느냐,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뇌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짜듯이 법칙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동작하는 건 아니구나.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동작하지도 못했을 것 같다. 근데 기계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오랫동안 배워서 그 한 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서 그 다음에 다른 걸 가르쳐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앞에 걸 완벽하게 까먹어 버려요. 앞으로 인공지능도 똑같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자연지능처럼 얘도 그냥 막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이런 경우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나. 예, 그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 게요. 이거 질문 이거 죽였다. 나도 소름 돋았어. 그지? 이미 실제로 그런 예시를 보시고 계세요. 진짜요? 잘 아시는 알파고 같은 경우도 예, 예, 바둑을 예. 두잖아요. 예. 사람이 바둑을 둘 때 필요한 어떤 뭐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직관, 경험 이런 거에 의한 판단이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따라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선천적 기능. 그래요. 혹시 초식 동물들 정말 사바나에서 예. 태어나는 초식 동물들 예. 보신 적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예. 바로 뛰어다니고 걸어요. 사물을 맞아. 구별하고 그래요. 맞아. 전혀 연습을 하거나 학습을 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고등 기능을 한단 말이죠.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조차도 잘 모르는. 네. 그럼 처음엔 어떻게 그 정보를 새겨놓게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저절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회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요 기능이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그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면 그게 생명체로서 자리를 잡게 돼요. 아니 인공지능하고 이 자연지능의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딱 어디에서 발생하냐고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만 찝자면 자연지능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생명체의 목표가 뭐죠? 생명체 목표 영생이요. 사는 거죠. 네. 아픔 없이 생존이에요. 생존이. 그러니까 뭐 생명체는 보통 생존하기 위해서 모든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뭔가 뭐 먹기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얻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야 돼서 그것과 상관 있는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발전시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인공지능은 목표가 뭐죠? 인공지능을 만들 때 항상 목적 함수라는 게 있어요. 목적 함수. 네, 그걸 넣어줘요. 근데 그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목적.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구별해라.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라. 숫자를 세라. 이런 걸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왜 약간 뭐 명령을 듣듯이. 네. 예. 그래서 목적 함수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목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목적 함수를 넣어줘야 인간처럼 작동하게 만들어줄까? 근데 생존해라 이런 걸 넣어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현재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그냥 인공지능을 구현하면 안 되겠네? 사람처럼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로봇처럼 만들어야겠네? 생존을 걱정하게 해줘야 되겠네? 마지막에 가서 실체화된 몸을 가지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지능을 따라해서 인공지능을 만든다. Brain Inspired AI 뭐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따라하려고 그러면 따라할 대상을 잘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따라할 대상을 잘 모르면 그걸 따라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예, 현재 약간 그런 상태. 인공지능이. 근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인공지능 얘기할 때 뭐 딥러닝 학습한다는 것에 생물들이 딥러닝. 학습을 하는 그렇지, 거를 그렇지. 따라하는 그걸 약간 모방하는 것 같고. 그렇지. 얘는 또 분석하잖아요. 데이터 많이 흡수하고. 또 강화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예.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분으로는 따라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뇌신경세포의 모양을 혹은 작동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럼 따라한 거 맞죠? 네. 근데 그거 따라했다고 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체의 기작을 따라한 건 아니죠. 네. 또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푸는 방식을 따라했다. 그럼 따라한 거 맞죠. 근데 그거 풀었다고 따라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뇌처럼 하는 건 또 아니죠.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자연지능과 격차가 훨씬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은 예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모든 면에 있어서 인간과 격차가 좁혀질 것인가? 그거는 아닐 수도 있고 불분명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비해서 자연지능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유연하고 적응력이 높은 그런 특성을 지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요 대목에서 제가 아까 뇌과학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사람은 그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걸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 와, 대단하다 이랬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뭘 느꼈냐면 저렇게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가 힘든 바둑 게임을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질문이 가더라고요. 아, 그걸 사람으로 이게 두 개를 같이 공부해야 되네. 야, 그러네. 이게 인공지능만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가요. 야, 두 개를 같이 공부하시니까 교수님이 다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배우나? 너무 쉽죠. 기원 가서 배우죠. 기원 가서 배우죠. 예.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는 고양이 사진, 강아지 사진을 쭉 늘어놓고 보면 이건 고양이, 이건 강아지 굉장히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걸 구별을 못했어요. 이게 진짜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잘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서 질문을 뭘 했어야 되냐면 그럼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해요? 구분하고 있는. 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봤잖아요. 개, 고양이. 어렸을 때부터 멍멍이, 야옹이, 야옹이. 약간 경험과 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어. 예전에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했냐면요. 네. 여기엔 법칙이 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별하는 법칙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뇌도 그 법칙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세팅을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죠. 실패. 자, 예외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강아지인데 고양이하고 같이 자란 강아지. 고양이처럼 행동합니다. 맞아. 그리고 고양이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고양이 있어요. 저건 사자인가? 약간 그럴 정도로 이런 예외들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예외 없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사람은 근데 그런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수하지 않지?를 묻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건 법칙을 설정하는 게 아닌가 보다.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통해서 이건 그냥 강아지잖아, 이건 고양이잖아. 설명을 잘 할 수 없지만 우린 경험을 통해서 안다. 알죠. 이걸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도입했냐면 법칙을 설정하지 말고 데이터를 막 학습시켜서 맞는 답이 뭔지만 맞추게 학습을 시키자. 이게 바로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의 근간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질문은 자연지능에 대한 질문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참 동의가 되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연지능은 어떻게 생겨났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대단한 자연지능은 어떻게 생겨났냐? 그게 아마 많은 과학자들이 알고 싶은 질문일 거고 아직까지는 그거를 탐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뭐냐면 질문 자체가 되게 큰 질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지 못하면 아마 영영 못 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백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 중요한 게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지능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푸는 거는 큰 문제여서 문제를 좀 쪼개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고 또 연구를 직접 하고 있는 분야가 하드웨어. 하드웨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지능 하드웨어는 뇌잖아요. 뇌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팔다리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설명할 때는 원래는 물고기에 있던 지느러미가 이제 팔다리로 변형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우리 뇌도 분명히 어떻게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게 되었을 때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중요한 힌트가 초파리한테 있어요. 또 초파리? 또 초파리야? 아, 또파리야? 왜냐면 초파리에게 뇌가 있어요. 오늘 꼬마 설충도 나오겠네 또. 당연히 나와야죠.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아니 초파리가 요만한 애인데 그걸 어떻게 봐요? 전 초파리 이제 뇌를 실제로 해부하는 일도 하거든요. 뇌를 해부한다고요? 초파리의 초파리의 뇌를? 머리를 해부해요. 손으로 어떻게 손으로 핀셋으로 이렇게 해부를 하거든요. 진짜? 진짜로 해부를 하는데 그래서 실수로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왜요? 저 커피를 마시면 미세하게 손 떨림이 있어가지고 카페인 때문에, 카페인 때문에? 현미경을 보면 제 손이 약간 사사삭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파리 그래서 초파리도 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왜 초파리랑 우리 인간이랑 둘 다 뇌를 가지고 있을까? 초파리와 인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요? 좌우 대칭이에요. 아 여기 뇌가? 아니요, 우리 생김새 자체가. 생김새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그림 아시죠? 예, 팔 벌리고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좌우 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절반으로 예쁘게 자르면 양쪽이 반반이 데칼코마니. 근데 좌우대칭이 아닌 생물이 있어요? 좌우 대칭 안에 생물이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좌우대칭 아닌 생물이 파리는 좌우대칭, 벌 좌우대칭, 아, 좌우대칭이죠. 사막이 좌우대칭. 네. 아닌 게 뭐가 있어? 딱정벌레 좌우대칭. 해파리. 해파리도 뇌가 있어요? 해파리 뇌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밀이 들어있는 건데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뇌를 지닌 모든 동물은요 좌우대칭 동물이에요. 궁금한 게 왜 좌우대칭 동물만 뇌를 가지고 있을까? 해파리는 어느 축으로 자르는지 대칭이잖아요. 머리를 위에서 봤을 때 이 접시를 여기로 자라도 대칭이고 여기로 자라도 대칭인 거를 방사대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사대칭형 동물로부터 좌우대칭 동물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동물도 우리를 포함해서 보통 앞으로 가요. 뒤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요. 그렇게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속이나 공기 속에서 간다고 할 때 동그랗게 생겨서 여기저기 해파리처럼 가는 것보다는 날렵하게 생겨서 앞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뇌 있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뭐 간다 쳐요. 네. 그러니까 뇌가 왜 그런 애들한테만 붙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정보가 어디서 오죠? 환경에 대한 정보. 앞에서 오는 건데. 앞에서 와요. 그러면 정보가 앞에서 몰리잖아요. 네. 그럼 정보를 어디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서. 앞에서. 어. 예전에는 해파리 같은 경우에는 온 몸에서 정보가 균일하게 와요. 네. 굳이 한쪽에 정보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좌우대칭 동물이 되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보를 주로 앞에서 받게 되고요. 거기에 눈, 코, 귀 같은 것들이 달리게 되고 거기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도 앞쪽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교수님 말은 지금 우리가 어쨌건 여기 우리 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앞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어떻게 보면 다 서칭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바로 이 근처로 와라 네, 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뇌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더 좋은 데가 있을까요? 들어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바닥에 보내는 것보다 여기 보내는 게 눈에서 온 정보 받고 코에서 온 정보 받고 귀에서 온 정보 받기에 좋으니까 이렇게 신경계가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얼굴이 있는 쪽으로 집중화되는 게 일어난 게 이 몸의 대칭성이 진화와 관련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돼버렸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좌우대칭인 동물은 인간 말고도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숭이도 있고 뭐 다양한 애들 많아요. 근데 다른 종은 그렇죠. 인간처럼 문명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불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사용하게 되고 불을 발견. 네. 예. 불을 어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불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화식을 하게 되잖아요. 익혀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익혀 먹게 되고 날 것들을 먹는 동물들을 보면은 씹고 소화시키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화기간도 짧아지고 에너지를 적게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써야 될 에너지들을 뇌로 보낼 수가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적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불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확 진화가 네.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됐다. 그렇죠. 다른 생물들은 문명이 없지만 인간은 문명이 있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 5만 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에 비해서는 인간과 다른 예를 들면 유인원들의 차이가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 발전하는 게 뇌 진화를 자꾸 촉진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도구를 잘 쓸 줄 알고 사람들하고 잘 군대도 조직하고 사냥 그룹도 잘 조직하고 어디 채집 같은 것도 잘 조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니까 자꾸 더 똑똑한 뇌가 선택이 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복잡한 문명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뇌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의 이런 또 자연지능을 갖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뇌는요 그럼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도 난 너무 궁금해. 뇌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냐? 그 질문을 받으면 저는 연구자로서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면 뇌가 작동하는 원리라는 게 뭐지? 아직 그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게 내 과학자니까 나는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그만큼 어려운 건가? 네,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무슨 질문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뇌가 어떻게 죽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면 에너지를 거기다 공급하니까 죽지 않고 동작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왜요? 결국 그 복잡한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존하는 방향으로 얘가 처리를 하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느냐? 기계는 잘 못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저는 오히려 의외였던 게 뇌가 작동하는 원리를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본인이 답을 한번 내려봐. 네, 저는 그냥 뇌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작동한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답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이쪽에서 생물학적으로
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저 천문학에서 바라보는 뇌는 어떤 원리로 작동? 뇌는 우리의 우주와 같이 비교를 하니까 저도 알고 있기로는 몇백억 개의 뉴런과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시냅스의 소통으로 시냅스의 정기적 현상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부분 다 맞고요. 요걸 좀 이제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모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뇌에서라고 말했을 때는 거기에 뉴런들이 존재하고 뉴런은 서로 이제 뭐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이제 뭐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네.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 공급은 당연히 생물학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질문은 그럼 뭐냐 하면 어떻게 인공지능도 풀기 힘들어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소위 말해서 컴퓨팅 파워, 계산 능력에 의존하는 이런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자원 효율적이고 굉장히 유연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온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뇌는 쉽게 말해서 단순히 에너지를 넣고 뭔가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진화적인 방식으로 작동을 해오면서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모른다. 아니 뇌 연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잡해요. 복잡하다. 복잡한데 그냥 복잡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이거를 하나하나 구조를 파악하려면 정말 무한에 가까운 시간이 들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복잡한 게임이다. 자, 그런데 어쨌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하나의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뇌를 연구할 때 뭘 갖고 연구해야 되죠? 뇌를 갖고 연구를 해요. 그렇죠. 뇌를 갖고 뇌를 연구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네. 예, 감각 정보는 우리 뇌가 감각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고 우리는 그거에 의존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뇌를 갖고 뇌를 연구한다?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뇌과학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100년 120년? 예. 신경과학의 역사를 보통 한 150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레이먼이 가을부터 시작해서. 근데 다른 학문을 보세요. 수학은 얼마나 됐을까요? 물리학은 얼마나 됐을까요? 아 오래됐게 천문학은 뭐 끝이 없지 뭐.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 저는 뇌과학이 굉장히 젊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 그러다 보니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답답하지만 얼마 없지만 분명히 앞으로 시간을 이 정도 우리가 더 쓰게 된다고 하면 뭐 100년 후에는 우리가 물리학에서 법칙들을 막 얘기하듯이 뇌과학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지능을 좀 이해하려면은 인공지능을 어쨌건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나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단순하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 네, 예를 들면 뇌과학에서 어려운 점은 뇌세포가 굉장히 많고 네. 데이터가 굉장히 큽니다. 네.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분석했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도 사람이 일일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거를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단순 계산기로 못하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얘한테 명령만 하면은 어쨌건 얘가 알아서 빠르게 수행을 하니까 네. 그만큼 시간적인 단축이 되고 네. 시간적인 단축이 되면 다른 또 과제를 빨리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은 좀 더 어려운,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 데이터 분석을 이제 기계한테 맡기는 측면도 있고. 그 측면에서 저희 쪽 분야에서 되게 자랑하고 싶은 예가 뇌를 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신경세포들이 몇 개가 있고 뉴런들이 몇 개가 있고 누가 누구랑 연결돼 있는지를 다 알면 지도를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뇌지도, 뇌지도. 그래서 뇌지도를 보통 커넥텀 이렇게 부르는데요. 커넥텀. 예쁜 꼬마 선충이 커넥텀 1호 동물이고 이제 초파리가 2호 동물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세포가 302개밖에 안 돼요. 초파리는 15만 개고. 근데 그건 예쁜 꼬마 선충은 뇌가 없어서 그런 뇌가 거 아니에요? 없어 단순해서 단순해서. 상대적으로 쉬웠어. 옛날에도 힘들게 10몇 년 걸리긴 했는데요. 꼬마 선충은 AI한테 맡겼어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작업을 했죠. 그건 해야지. 꼬마 선충은 진짜 300개라서. 아니 300개는 그 사람이 해야지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꼬마 선충 이렇게 인공지능 활용 방법을 지금 도구를 사용한다 하나 말씀하셨는데 두 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도구로 활용하는 건 훨씬 단순하고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야, 나는 훨씬 단순하고 작은 것만 하고 있었어. 너무 지금 작은 게 너무 희망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자연지능을 이해하는데 인공지능이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지능을 이해하는데 네. 결국엔 인공지능이 네.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결정적인 결정적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간의 뇌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실험 연구에서도 동물 실험을 주로 하지 사람 실험을 주로 하지는 못해요. 못하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갖고 실험을 아유,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쥐를 갖고 많이 하고 뭐 원숭이 갖고도 하긴 하지만 이들의 뇌와 사람의 뇌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모델을 도입을 해서 이 동물들보다 사람의 뇌에 가까운 모델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저희 랩에서는요,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다른 여러 종들과 비슷한 하나의 종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 사람의 뇌를 실험했을 때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실험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싶은 뇌의 기능이 있잖아요. 특정 기능.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레벨이라. 어떤 특정한 고등 기능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 사람은 어떻게 추론을 해? 장기라든가 어떻게 이런 거.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 어떻게 가치를 판단해? 이런 것들을 타겟을 딱 정해놓기만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교수님 그 최근에 연구 중에 어떤 게 진짜 이게 수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를 딱 직관적으로 알아낸다는 연구 최근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표적인 뭐 최근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필요한 기능이 뭘까? 우리가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뭘까 했을 때 몇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하나는 사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물을 구별하는 걸 넘어서서 수량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요. 저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이 있으면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 그룹이 저쪽 그룹의 2배 정도 되면 무조건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수량을 파악할 수 있고 비교조차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 데이터를 보면 이게 태어나자마자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리포트하는 결과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밝혀내죠? 왜냐면 태어난 애기한테 저기 잠시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혹시 보이나요? 이런 거를 다 인터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요? 네, 그게 제가 연구하는 방법론의 되게 장점인데 제가 뇌과학도 하고 인공지능 연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공신경망을 써서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동물을 갖고 조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건 좀 예상치 못했는데 인공신경망을 전혀 학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지 체크해봤더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공신경망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는 상식 중에 상식은 뭐냐면 기능을 발생시키려면 데이터를 넣어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이게 상식이거든요. 훈련을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건 저희한테도 상식이에요. 근데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거 구별을 한다. 네, 저희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훈련을 시키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엉망진창인 회로 상태인 인공신경망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수량을 구별할 수 있는 뉴런이 나와요. 아무 인공신경망이나 학습 없이 숫자를 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어떤 인공신경망에서 선천적 능력이 나오는지.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사용한 인공신경망이 뇌의 구조를 어느 정도 유사하게 모방한 인공신경망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저희가 비록 인공신경망을 갖고 결과를 얻었지만 동물에서도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도 인공지능에서도 공통으로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100% 완전히 확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실험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큰 어떤 그런 가망성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뭔가 원리를 알아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구나.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 돌아와야죠. 이걸 인공지능에다 적용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걸 주고받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쪽, 한쪽만 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밝혀낼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돌파구를 찾아내거나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가? 사실은 처음에는 간단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고양이 강아지 어떻게 구별해? 설명 잘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질문에 출발할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떻게 이제 되냐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게 되는구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그냥 우리는 완벽한 존재야, 혹은 되게 잘 진화된 존재야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뇌를 더 잘 알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우리가 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뇌가 설계가 됐고 뇌가 그렇게 설계가 됐으니까 혹은 진화됐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결국 인간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연지능의 이해이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초파리나 예쁜광수처럼 단순한 동물을 보다가 뭔가를 안다는 느낌이 조금 들다가도 인간의 뇌와 제 자신을 보면 너무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마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달을 볼 때 아주 오랫동안 저긴 가닿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저한테는 약간 우리 인간의 자연지능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발사체 개발해서 달로 실제 갔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 뇌 자신의 능력으로는 조금 탐험하기 힘들었던 그런 달 같은 존재였던 그 우리 자신의 뇌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우리 자연지능이 만들어낸 이 도구 혹은 또 거울, 도움을 받으면 엄청나게 앞으로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결국에는 자연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계속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큰 범위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면은 뇌 질병이라든지 치매, 뇌 질환이라든지 치료법.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저는 네. 희망이죠.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해요. 네, 제일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행동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뇌의 어떤 이상으로 고생을 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려면 뭐가 정상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지능을 이해하고 뇌를 이해한다는 게 결국은 그런 이제 어떤 질환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인공지능에 의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 걱정했잖아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은 어떻게 우리의 이 시스템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고 있죠? 뭐 우리에겐 도덕이 있고요. 사회적인 합의가 있고요. 룰이 있어서 윤리가 있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자연지능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에 도입하게 되면 아까 걱정했던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를 못하게 해서 막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야, 인공지능인데 그 정도까지 발전하면 야, 안 되는 건 안 돼. 뭐. 저는 이거는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그러다가 트로이 바이러스, 뭐 2003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인공지능 약간 뭐 삥 하면서 빨간 눈 들어오고 마비시켜버리면